President Donald Trump surpris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st week by announcing he would double tariffs on metal imports to 50%. We still continue to believe that it would be a mistake for the American government to proceed with imposing tariffs. It would be a mistake. The Prime Minister's message today was bolster and protect. Bolster the steel industry by growing the domestic market and protect by reducing the amount of foreign steel allowed into Canada. 정치적 결정이 국경을 넘어 경제의 기둥을 무너뜨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서명된 한 통의 명령이 어떻게 공장을 마비시키고 화물차를 비우며 산업 도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진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는 보호를 약속했으나 결국 붕괴를 초래한 한 조치의 이야기다. 힘을 과시하려 했으나 취약함을 드러낸 결정이었다. 2025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논리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무역 파트너들이 워싱턴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관세청 자료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우려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캐나다의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이 거의 100% 급감한 것이다. 점진적인 감소도 사전 경고도 없었다. 매일 국경을 넘나들던 기차는 텅 비어 도착했다. 화물터미널은 멈춰 섰다. 창고는 움직임이 없었다. 디트로이트시는 타격을 받았다. 한 주 동안 공장은 재고가 충분했다. 다음 주에는 생산 속도를 유지할 재료가 부족해졌다. 차량 생산은 급감했다. 비용은 치솟았다. 안정적인 계약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최대 3배 비싼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실업의 유령과 공존해온 이 도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목격했다. 야간 근무가 재개됐다. 초과 근무가 허용됐다. 공장 주차장이 가득 찼다. 자동화와 일자리의 해외 유출로 인한 수년간의 불안 끝에 노동력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소환된 것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소득을 잃었던 가정들은 새로워진 급여 명세서에서 희망을 되찾았다. 강철은 갑자기 확실한 목적지를 얻었다. 캐나다 국경 안으로. 윈저, 소트 세인트 마리, 해밀턴의 노동자 계층 지역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디트로이트 강 건너편에서는 불확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역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타격으로 계획된 조치가 미국 산업의 상처로 변모했다. 그 영향은 곧 공식 통계에 나타났다. 포드 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올해 첫 6개월 동안만 2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기록했다. 이 비용은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직접 기인한 것이다. 컨설팅 업체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스는 2분기 원자재 가격이 6.9%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이 압박은 픽업 트럭과 대형차 같은 중량급 철강 제품에 더 크게 작용했다. 이익 마진은 좁아졌다. 조립 라인 속도는 줄었다. 일부 공장에서는 교대 근무가 중단됐다. 다른 공장에서는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미시간에서 인간적인 얼굴을 드러냈다. 2024년 2월 실업률 4%를 기록했던 이 주는 이듬해 2월 5.4%로 급등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었다. 안정적인 일상에 익숙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의 유령을 마주하게 됐다. 노동조합들은 자동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중서부 중형 도시들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경고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를 울렸다. 이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 전체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 보도에 숨결을 불어넣는 모순이 등장한다. 캐나다는 보복하지 않았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조약을 파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흐름의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대신 철강은 국내 건설 현장과 프로젝트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공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일까요? 정치적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던 법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시킨 문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치는 미국 최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업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전략적 경쟁국이 아닌 캐나다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철강 선물 계약은 기준을 잃었습니다. 물류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 등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피난처를 찾았다. 위협이 되려던 조치가 오히려 동맹국들까지 놀라게 한 셈이다. 워싱턴이 말로만 분주한 사이 오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위협도 무역전쟁 선언도 없었다. 단지 조달 규칙과 생산 방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것뿐이었다. 그 결과는 미국 공장들의 숨막힘, 노동자들의 해고, 공공사업의 중단이었다. 디트로이트 공장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동안 캐나다는 새로운 산업 모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순히 외국 관세에 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전략적인 부문 중 하나의 생산 및 무역 논리를 재정의하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관세 논쟁의 열기 속에서 간과된 한 가지 세부 사항에서 시작된다. 1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현대화 기금 설립이다. 위기가 터지기 훨씬 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긴급 구제책이 아닌 재편성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목표가 내재되어 있었다. 배출량 감축, 전략적 산업에 대한 공급 보장, 외부 충격으로부터 산업 보호. 이는 캐나다 철강이 워싱턴의 정치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암호였다. 그리고 실행은 신속했다. 연방정부는 대륙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설정하여 허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선적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동시에 공공인프라 계약에는 원산지 및 환경 품질 증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교량, 지하철 노선, 군함 등 모든 시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국내산 또는 재활용 강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이 최우선으로 재편될 것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배제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해 좁은 마진을 다투던 생산자들은 투자할 여력을 찾았다. 제철소들은 장비를 현대화하고 더 깨끗한 공정을 도입하며 확장 계획을 재개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모든 대형 제철소가 코크스로 가동되는 전통적인 고로 대신 전기 아크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이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러한 전환은 문화적 단절을 의미한다. 고로가 석탄 중심의 산업 모델과 높은 배출량을 상징한다면 전기로는 고철을 재활용하고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천연가스와 수소로 구동되는 직접 환원 제철 기술과 결합하면 거의 배출이 없는 공정으로의 길을 열어준다. 바로 이 점에서 캐나다는 따라잡기 어려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청정 에너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원자력, 그리고 증가하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중공업에 환경 영향이 적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안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도 보장합니다. 한편 미국 산업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용광로와 발전소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새로운 글로벌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 EU는 이미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미국산 철강이 유럽 시장에 진입할 때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됨을 의미한다. 캐나다산 철강은 청정 생산 방식으로 검증된 탄소 여권을 통해 장벽 없이 진입한다. 그리고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수십 년 만에 캐나다는 단순히 물량 판매를 추구하지 않는다. 신뢰성을 판매하려 한다.
철강은 기후 외교의 도구로 인증받는다. 각토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치적 가치도 지닌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제조사,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자, 중동의 청정에너지 펀드 모두 캐나다 철강사와의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생산을 넘어섭니다. 오타와는 가격 안정성이 공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폐기물 활용에서도 비롯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철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 35%의 세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공정을 재구성했고 대형 철강사들은 통합 재활용 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금속 폐기물을 분류 판매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이중이었다. 한편으로는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배출량이 급속히 감소했다. 재활용을 산업 공정에 통합함으로써 캐나다는 생산 사이클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변동에 대한 방어벽을 구축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 철광석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고철 기반은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력은 어떤 보조금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와 근무 시간 단축에 직면한 반면 캐나다에서는 동일한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시끄러운 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캐나다 경영진들은 이미 청정 강철에 관심 있는 국제 구매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국경은 즉흥과 계획 사이에 대비선을 형성했다.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긴장은 더욱 고조된다. 혜택을 보는 것은 민간 부문만이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까다로운 경제 블록들과 직접 협상하며 기후 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강철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탄소 특성으로 인한 추가 관세 없이 보장된 접근권, 가장 큰 무역 파트너들조차 반박하기 어려운 외교적 강점이다. 그러나 국제 관측자들을 가장 흥미롭게 하는 것은 논리의 변화다. 단순히 한 공급자를 다른 공급자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다. 캐나다는 양적 목표에서 선택적 접근으로 전환했다.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은 환경 및 탈탄소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캐나다가 제공만큼 요구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준다. 관세, 숫자, 계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스프레드시트와 사무실에 국한된 먼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이 논쟁은 이미 일반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며 수백만 가정의 지갑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디트로이트 거리에서는 기술적 논쟁이 아닌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된 공장 앞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노동자들의 발길이 잦았던 쇼핑몰은 이제 더 텅 비어 보입니다. 동네 식당들은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 가정이 더 기본적인 지출을 줄이고 한 아이가 더 부엌 식탁에서 부모가 낮은 목소리로 청구서를 논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미국 중서부 도시들에서 관세와 공급 차단의 영향은 이미 인간적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미시간주에서는 실업률이 불과 1년 만에 급증했으며 이 수치는 단순한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다. 수천 가구가 임대료 체납, 모기지 위험, 건강보험 중단에 직면해 있다. 조립 라인이 느려지면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만이 아니다. 야간 근무 직원들을 태워다 주던 앱 기반 차량 서비스 기사, 길모퉁이에서 샌드위치를 팔던 식료품점 주인, 집안 사정이 달라져 학생들이 더 산만해진 것을 눈치채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철강 가격에 의존하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량과 고속도로 공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해 건설 단위 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이 줄어들고 대기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산업 부문에서 시작된 관세 부담이 이제 주택 정책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은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 신차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 시장의 상징인 픽업 트럭은 원자재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로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차량 교체를 계획하던 가정은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판매량 감소를 보고합니다. 지속적인 물량에 의존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미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연쇄 효과로 정비소와 보험사도 신차 유통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삶도 변하고 있다. 버스 차량 현대화나 지하철 노선 확장을 계획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초과에 직면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노선 확장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이는 버스 정류장에서의 대기시간 증가, 과밀화 심화,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이는 출퇴근 시간 증가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감소로 이어진다. 이 압박은 슈퍼마켓까지 미칩니다. 비록 철강이 진열대 상품은 아니지만 포장재, 운송 구조물, 농업기계의 기초 재료입니다. 비용이 급등하면서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을 보고합니다. 예전에는 저렴했던 탄산음료 캔과 통조림 수프가 이제 가게 예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열대에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을 알리는 라벨을 확인합니다. 최종 계산서에 추가되는 각 센트는 가족이 선택을 조정하고 선호하는 브랜드를 줄이며 할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일상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해밀턴에서는 예전에는 텅 비었던 거리들이 새벽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차장은 다시 가득 차고 있다.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 임시직에 의존하던 노동자들이 다시 헬멧과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으로 복귀하고 있다. 제철소의 부활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지역 식당들이 재개장하고 커뮤니티 클럽들이 활동을 재개하며 소규모 상점들이 다시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버려진 듯했던 환경이 희망의 리듬을 되찾고 있다. 캐나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느껴진다. 수년간 임금 삭감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이제 초과 근무를 기뻐한다. 철강 도시에서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젊은이들이 계획을 재고하며 머물기를 고려한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집에서 덜 무거운 분위기 덕분에 더 동기부여된 상태로 등교한다고 전한다. 단순한 관세 결정이 국경 한쪽의 도시 풍경을 바꾸고 다른 쪽에는 새로운 전망을 가져왔다. 국경 지역 사회의 반응을 보면 긴장감이 고조된다. 캐나다 측 윈저에서는 주말마다 술집과 시장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디트로이트 쪽에서는 복지 지원 신청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릅니다. 이전에는 경제 통합의 통로 역할을 했던 같은 거리들이 이제는 장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깃발이 꽂혀 있거나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의 차이를 몸소 느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공장 너머로 퍼져나갑니다. 소규모 농민들은 농기계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철강 부품에 의존하는 장비 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농작물 재배와 수확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결국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속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 식탁까지 파고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거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공장 앞과 정치인 사무실 앞에서 신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노조들이 경기 회복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 정책으로 정착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일상은 멀게만 느껴졌던 분쟁의 무대가 되었고 이제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글로벌 판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의원들이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 주지사들은 지역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 기업들은 취약성을 드러낸 산업 분야를 연장하기 위해 로비 전략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노조들이 최근 성과를 환영하지만 이 진전이 지속적인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후퇴나 새로운 충격의 위협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이것이 드러내는 것은 시대의 변화다. 철강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니다. 주권의 상징, 지속 가능성의 기준, 경제 외교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혁신적이고 청정한 방식으로 철강 생산을 주도하는 자는 시장 점유율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영향력, 표준 설정 권한, 전략적 협상에서 길을 열 수 있는 힘도 얻는다. 힘의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동맹국들의 불신과 공장들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반면 캐나다 총리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오늘날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두 지도자의 대조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운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 성찰은 경제 지표를 넘어선다. 쟁점은 단순히 철강 가격이나 해고자 수만이 아니다. 각국이 상호 연결되면서도 분열된 세계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할지가 결정된다. 당장의 현실만 바라볼 것인지 향후 수십 년의 지평을 계획할 것인지의 차이이다. 주역들을 관찰하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했고 결국 자국 내부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은 수년에 걸쳐 자급자족과 글로벌 확장 전략을 구상하며 핵심 부문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래를 형성하는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을 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독점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개인적 행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현대 지정학과 경제를 어떻게 재정의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접속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펼쳐질 한 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강철은 단지 표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각국이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차지할 위치를 놓고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보도를 함께해 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성찰과 토론의 장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하며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질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